도련님, 저 돌쇠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도련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그 말 들으셨습니까? 떠나도 됐습니다. 누구도 뭐라 안 했을 겁니다. 주인 집은 망했고 종 문서도 없었거든요. 그냥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스스로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10살짜리 도련님 곁에 자기 발로 남았지요. 대체 왜 남았을까요? 무엇이 이 늙은 노비를 붙잡았을까요? 자, 그럼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보시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어느 고을에 제법 이름난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지요. 넓은 기와 집의 곳간은 늘 가득 찼고 종만 해도 20명이 넘었답니다. 그 집안의 외아들이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어린 수연은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천자문을 배우고 어머니의 품에서 잠이 들곤 했지요. 세상 모르고 자라는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이란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어서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답니다. 그해 봄 도성에서 날아온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수연의 아버지가 권력 다툼에 휘말렸다는 것이었지요. 조정의 당파 싸움에서 밀려난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끌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린 수연이 대문 앞에서 울부짖었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아버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지요. 그리고 석 달 뒤, 먼 유배지에서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낯선 땅에서 병을 얻어 홀로 눈을 감으셨다 하니 그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우셨을까요? 어린 수연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것이 상주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슬픔도 잠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친척들이 몰려들었거든요. 평소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던 먼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이른바 문중회의라는 것을 열었지요. 허허, 이 어린 것이 어찌 가산을 관리하겠소? 큰아버지 뻘되는 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어린 상주가 재산을 쥐고 있으면 가문이 망하는 법이지요. 다른 친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연은 구석에 쭈그려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산을 맡아 관리하겠소.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말이오. 그 말은 거짓이었지요. 성년이 되면 돌려준다고 했지만 그런 날은 영영 오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친척들은 토지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곳간의 열쇠도 빼앗았지요. 종들의 노비 문서까지 하나하나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답니다. 그건 그렇고 빚 문제가 있지 않소. 한 친척이 능청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빚이라뇨? 무슨 빚 말씀이십니까?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진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가난한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주셨지요. 그런데 친척들의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 아비가 우리에게 진 빚 말이다. 문중에서 빌려간 돈이 꽤 되지 않느냐. 그건 아버지가 빌려주신. 뭐라, 이 어린 것이 어른에게 말대꾸냐. 수연의 말은 묵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베푼 은혜가 하루아침에 빚으로 둔갑한 것이지요. 이 빚을 갚으려면
이 낡은 초가집이라도 내놓아야 할 텐데. 에이, 그래도 피부치인데 그러겠소. 초가집 한 채는 남겨두시오. 친척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킬킬거렸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노름판 같았지요. 결국 수연에게 남은 것은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넓은 기와집도 곳간도 논과 밭도 모두 빼앗겼거든요. 친척들이 떠나고 나자 종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밤중에 도망쳤고 어떤 이는 대놓고 짐을 싸서 나갔지요. 도련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망한 집안에 남아봤자 굶어 죽을 게 뻔했으니까요. 이틀이 지나자 20명이 넘던 종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수연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지요. 10살짜리 어린아이가 홀로 세상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수연은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쓱쓱, 쓱쓱. 고개를 돌려보니 허리 굽은 노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돌쇠 아저씨.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돌쇠는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었거든요. 수연의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모셨던 그야말로 집안의 역사와도 같은 노인이었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셨습니까? 돌쇠가 빗자루를 멈추고 허리를 폈습니다. 아니, 펴려 했지만 굽은 허리는 좀처럼 펴지지 않았지요. 아저씨는 왜 안 가셨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모두 떠났는데 왜 이 늙은 노인만 남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돌쇠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예, 소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돌쇠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얼굴이었지요. 대감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을 때 저는 길에서 굶어 쓰러진 거지였습니다. 대감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은혜가 태산 같은데 내 어찌 대감님의 어린 혈육을 두고 가겠습니까?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서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저 돌쇠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도련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아저씨, 부디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이 늙은 종만은 자신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허물어진 초가집 처마 밑에서 어린 도련님과 늙은 종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년에 걸친 기나긴 이야기의 시작이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연과 돌쇠는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답니다. 곳간은 텅 비어 있었고 먹을 것이라곤 마당에 난 풀뿌리밖에 없었거든요. 돌쇠는 아침마다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캐왔습니다. 그것을 삶아서 수연에게 먹였지요. 하지만 노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달빛 아래 마당에 쪼그려 앉은 돌쇠를 발견했지요. 노인은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쇠 아저씨.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돌쇠가 들고 있던 것은 낡은 종이
한 장이었지요. 그게 뭐예요? 아, 도련님. 주무시지 않고 돌쇠가 황급히 종이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지요. 노비 문서였습니다. 사실 친척들은 종들의 노비 문서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문서만큼은 빠뜨렸지요. 워낙 늙은 종이라 값어치가 없다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돌쇠의 문서만 이 집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수연은 한참 동안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노인의 얼굴이 유난히 늙어 보였거든요. 깊게 패인 주름, 거칠게 갈라진 손, 굽어버린 허리. 이 노인이 평생을 종으로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돌쇠 아저씨.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차갑게 말하려 했지요. 그 문서 나한테 줘요. 예, 도련님. 이게 왜? 돌쇠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손을 내밀었지요. 줘요. 돌쇠는 영문을 모른 채 문서를 건넸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꼬깃꼬깃한 종이 위에 돌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일생을 묶어두었던 것이지요. 수연은 그 문서를 돌쇠에게 도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저씨 거예요. 도련님? 이제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애써 굳게 유지했지요. 찢든 태우든 아저씨 맘대로 해요. 그리고 제발 사람답게 살 길을 찾아 떠나요.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연의 말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도련님, 그게 무슨... 아저씨는 이제 자유예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나를 따라다니면 아저씨만 굶어 죽을 거예요. 도련님, 아저씨는 충분히 했어요. 아버지한테도 나한테도. 이제 그만 가요.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꾹 참았지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린 도련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다 굶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내쫓는 게 낫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돌쇠는 그 문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기는커녕 갑자기 수연의 발치에 엎드려 버렸지요. 쿵!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노인의 통곡이었습니다. 도련님! 돌쇠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 느낌이 밤 공기를 가득 메웠지요. 저를 버리시려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건 버리시는 겁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노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지요. 도련님, 제가 왜 여기 남았는지 아십니까? 문서 때문이 아닙니다.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수연이 내민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종이가 저를 묶은 게 아닙니다. 대감님의 은혜가 저를 묶은 것입니다.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도련님은 모르실 겁니다. 돌쇠가 목이 맨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길에서 굶어 쓰러진 거지였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없었지요. 그냥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대감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밥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잠잘 곳을 주셨지요. 사람 취급하다 본 적 없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평생을 종으로 살아도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련님, 저보고 떠나라 하십니까?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의 눈물이 땅을 적시고 있었거든요. 소인을 버리시면 소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돌쇠가 다시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자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얻는 자유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아저씨, 도련님 제발 이 문서를 거두어 주십시오. 노인의 통곡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돌쇠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내쫓으려 했던 것이 오히려 노인에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린 도련님의 배려가 늙은 종에게는 버림받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수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요. 도련님,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일어나요. 돌쇠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수연을 올려다보았지요. 수연은 손에 들린 노비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때 돌쇠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그 문서를 제가 맡아도 되겠습니까? 예, 찢거나 태우지 않겠습니다. 다만, 돌쇠는 수연의 손에서 문서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갈하게 접기 시작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곱게 접힌 문서를 돌쇠는 수연의 품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제가 도련님을 모실 명분이 생깁니다. 명분이요? 수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돌쇠가 빙그레 웃었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왜 저 늙은이가 몰락한 집안에 붙어 있느냐고 손가락질하겠지요. 하지만 이 문서가 있으면 다릅니다. 저는 이 집안의 종이니까요. 주인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연은 그제야 돌쇠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노비 문서는 속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것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남겠다는 선언. 그것이야말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인 충성이었습니다. 죽어서 대감님을 뵐 때까지. 돌쇠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종입니다. 도련님의 종이 아니라 이 집안의 종입니다. 수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리려 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 자유를 줘도 속박을 택하는 사람, 그것이 돌쇠였지요. 아저씨, 예, 도련님,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수연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돌쇠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공합니다, 도련님. 그 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험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따스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지요. 신부는 주인과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어쩌면 가족보다 더 깊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진짜 인연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렇게 주인과 종은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지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수연은 태어나서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은 늘 차려져 있었고 반찬은 언제나 넘쳤지요. 배고픔이 무엇인지 몰랐던 어린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굶주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지요. 수연은 양반가의 도련님이었습니다. 붓 잡는 법은 알았지만 불 지피는 법은 몰랐지요.
책 읽는 법은 알았지만 쌀 구하는 법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도련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돌쇠가 아침마다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텅 빈 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더 많았지요. 나흘째 되는 날, 수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돌쇠, 아저씨. 기운 없는 목소리로 돌쇠를 불렀지만 돌쇠는 이미 밖으로 나간 뒤였지요. 수연은 그대로 방구석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배가 등에 붙을 것 같았거든요. 돌쇠는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늙은 종을 써주겠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에이, 저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망한 집안 종놈이 왜 여길 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지요. 그때 마을 부잣집 뒷마당에서 코를 찌르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기요, 저 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돌쇠가 부잣집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뭐야, 저 늙은이? 저기 쌓인 거름 말입니다.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 돌쇠가 가리킨 곳에는 산더미 같은 거름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와 말의 배설물이 뒤섞여 악취가 진동했지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저걸 치우겠다고? 하인들이 킬킬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지요. 품삯 대신 좁쌀 한 줌만 주십시오. 그날부터 돌쇠는 남들이 꺼리는 일만 찾아다녔습니다. 거름을 치우고 똥장군을 졌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지요. 온몸이 악취에 절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해갔지요. 하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거든요. 도련님 입에 들어갈 곡기. 그것만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돌쇠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보자기 안에는 누런 좁쌀 한 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련님, 돌쇠가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방구석에 누워 있었지요. 도련님, 일어나십시오. 소인이 곡식을 구해왔습니다. 응. 수연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돌쇠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지폈지요. 솥에 물을 붓고 좁쌀을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미음이 끓기 시작했지요. 구수한 냄새가 방 안까지 퍼져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돌쇠 아저씨, 이게 뭐예요? 좁쌀 미음입니다, 도련님. 돌쇠가 정성스럽게 미음을 사발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음을 수연 앞에 내밀었지요. 드십시오. 어서 드십시오. 수연은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지요. 한 모금 입에 넣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황공합니다, 도련님. 수연이 미음을 먹는 모습을 돌쇠는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문득 고개를 들었지요. 아저씨는요? 예, 아저씨 것은 어디 있어요? 돌쇠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인은 일터에서 배불리 먹고 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정말요? 그럼요. 부잣집에서 밥을 듬뿍 줘서 배가 부릅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어린 도련님은 몰랐습니다. 돌쇠가 종일 똥거름을 치우며 얻은 것이 고작 좁쌀 한 줌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한 줌마저 모두 수연에게 바쳤다는 것을. 그날 밤 돌쇠는 부엌에서 맹물을 마셨습니다. 꿀꺽, 꿀꺽. 차가운 물이 텅 빈 위장으로 흘러 들어갔지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도 일거리를 구해야 한다. 노인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했지요.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돌쇠는 아침 일찍 나가서 해질 무렵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늘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도련님, 오늘은 쌀을 구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콩을 얻어왔습니다. 매번 돌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일터에서 먹고 왔으니 걱정 마십시오. 수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갈증에 잠을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지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꺽, 꺽. 누군가 헛구역질을 하는 소리였지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돌쇠가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손에는 맹물이 담긴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돌쇠 아저씨, 수연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돌쇠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지요. 도련님, 왜 안 주무시고? 아저씨, 지금 뭐 해요? 수연의 시선이 돌쇠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맹물이 담긴 바가지, 그리고 텅 빈 솥. 수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지요. 아저씨, 설마, 도련님, 이게... 돌쇠가 바가지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다 보았지요. 아저씨, 밥 안 먹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저씨, 맨날 일터에서 먹고 왔다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지요. 왜 그랬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돌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소인이 먹으면 도련님 드실 게 없으니까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은 매일 배불리 먹었습니다. 돌쇠가 가져오는 미음과 죽으로 허기를 채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노인의 굶주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도련님, 울지 마십시오. 돌쇠가 수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괜찮습니다. 늙은 몸이라 많이 안 먹어도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연이 돌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요. 흙과 거름이 손금에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 굳은 일만 해온 손이었습니다. 아저씨, 이제부터 같이 먹어요. 도련님, 같이 굶든지 같이 먹든지 해요. 나만 먹으면 그건 싫어요. 수연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쇠의 굽은 등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밥을 구할 수도 일을 할 수도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지요. 그때 문득 방 한 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친척들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낡은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지요. 그래, 나는 양반이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글을 읽고 쓰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 급제하면 관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직을 얻으면 녹봉이 생기지요. 그러면 더 이상 돌쇠가 굶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급제하겠어.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이 노인의 눈물을 닦아주겠어. 반드시. 그날부터 수연은 밤잠을 줄여가며
글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거든요. 저것 봐라. 종놈 등골 빼먹는 가짜 선비. 하하, 그러게. 늙은 종은 똥을 퍼나르는데 도련님은 책만 읽는다고 손가락질이 따라다녔습니다. 수연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지요. 하지만 돌쇠는 달랐습니다. 뭘 봐. 우리 도련님은 반드시 급제하실 분이야. 노인은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향해 호통을 쳤지요. 그 모습을 보며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노인을 편히 모시겠다. 가난과 조롱과 굶주림 속에서 어린 도련님의 결심은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수연은 글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앉았지요. 천자문을 외우고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배웠던 것들을 되새기며 혼자 힘으로 학문을 익혀 나갔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이가 없었거든요. 양반에게 붓과 종이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직접 써보고 문장을 다듬고 답안 작성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이 쌀 한 돼 값이었습니다. 당장 끼니도 걱정하는 처지의 종이라니. 그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지요. 수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지요. 이거면 되겠다. 수연이 마당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도련님, 저건 그냥 흙바닥인데요. 모래를 깔면 돼요. 수연은 개울가에서 고운 모래를 퍼왔습니다. 마당 평평한 곳에 모래를 곱게 펴고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사각. 나뭇가지 끝이 모래 위를 지나갔습니다. 글자가 새겨졌지요. 수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마당이 수연의 서재가 되었습니다. 모래 위에 글을 쓰고 다 쓰면 손으로 쓱쓱 지웠지요.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종이가 없어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지요. 우리 도련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은 밤늦게까지 모래 위에 글을 썼습니다. 과거 시험에 나올 법한 문장들을 빼곡히 적어 놓았지요. 내일 아침에 다시 보면서 외워야지. 수연은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주룩주룩. 수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안 돼. 수연이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모래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새 정성 들여 적은 문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수연은 빗속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없어.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비가 내리면 글씨가 지워졌지요. 바람이 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곤 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은 텅 빈 모래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처지가 저 모래 글씨랑 다를 게 뭐람. 비바람에 씻겨 나가는 글씨.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문장. 그것이 곧 자신의 인생 같았지요. 수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급제할 수 있을까? 어린 도련님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 갔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무슨 수가 없을까? 돌쇠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도련님에게 필요한 것은 종이와 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 돈이 없었지요. 낮에 하는 걸음 치우는 일만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더 일해야 한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머슴살이, 그리고 밤에는, 그날 밤 돌쇠는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손에는 낡은 도끼가 들려 있었지요. 향한 곳은 마을 뒷산이었습니다. 컴컴한 산길을 더듬더듬 올라갔습니다. 휴,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쩍, 쩍, 쩍. 도끼질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땔감을 해서 짊어지고 내려왔지요. 그것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언제 잠을 자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돌쇠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있었거든요. 노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산은 더욱 험해졌고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지요. 돌쇠의 손등은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동상에 걸려 손가락 끝이 퉁퉁 부어올랐지요. 하지만 도끼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쩍, 쩍, 쩍. 노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그래도 나무를 베었습니다. 도련님의 종이와 붓. 그것만 생각하면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푼돈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해진 옷을 기워 입을 생각도 안 했지요. 신발이 다 떨어져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이른 아침에 장터로 향했습니다. 품에는 그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지요. 노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한 집 하는 곳이 어디요? 돌쇠가 장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드디어 한지를 파는 좌판을 찾아냈지요. 이 종이 얼마요? 새하얀 한지 10장에 엽전단 양이요. 그럼 이 붓은요? 붓은 석냥이요. 돌쇠는 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한 푼, 두 푼 세어보니 딱 8냥이 있었지요. 한지 10장이랑 붓 하나 주시오. 예, 여기 있소. 돌쇠는 종이와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새하얀 한지, 그리고 새 붓 한 자루.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돌쇠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도련님이 좋아하실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지요. 노인은 몰랐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옷이 너덜너덜하다는 것을, 신발 밑창이 다 닳아서 맨발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도련님의 종이와 붓.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래도 좋았거든요. 도련님, 돌쇠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수현이 고개를 들었지요. 아저씨, 왜 그래요? 이것 좀 보십시오. 돌쇠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새하얀 한지 묶음, 그리고 새 붓 한 자루. 수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수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이에요. 진짜 종이? 그렇습니다. 도련님. 한지 10장이랑 붓입니다. 돌쇠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래에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종이에 마음껏 쓰십시오. 수현은 한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아저씨, 이거
어디서 났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쇠가 머리를 긁적거렸지요. 그냥 일하다 보니 조금 모았습니다. 조금요? 수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수연의 시선이 돌쇠의 손에 닿았지요. 아저씨, 손이. 수연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터진 손등, 얼어붙어 부어오른 손가락,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인 손바닥. 이것은 단순히 걸음을 치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산에 가셨어요?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킨 것이지요. 아저씨.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련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잖아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소희는 늙었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도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지요. 다만 도련님이 모래에 글을 쓰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저씨, 소인의 손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손은 붓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몸을 갈아서 종이와 붓을 샀습니다. 해진 옷을 입고 맨발이나 다름없는 신발을 신으면서도 오직 도련님의 공부 도구만 생각한 것이지요. 수연은 한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하얀 종이. 하지만 그 위에 돌쇠의 땀과 고통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종이에 어떻게 글을 써요? 수연이 흐느꼈습니다. 아저씨 손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새 붓을 쥐었지만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종이 위에 붓을 대는 것이 죄를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련님. 돌쇠가 수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소인이 왜 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돌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이 종이에 글을 쓰시고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 그것이 소인의 소원입니다. 도련님이 붓을 안 드시면 소인의 고생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소인은 정말 슬플 것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진심이었지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붓을 쥐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요. 새하얀 종이 위에 붓끝을 대려는 순간 결국 눈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뚝.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에 번졌지요. 그리고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수연은 그날 첫 획을 긋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눈물만 떨어뜨렸지요. 하지만 그 눈물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 노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어린 도련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 대신 굳은 각오가 자리 잡았지요. 그날 밤 수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사각, 사각. 새하얀 종이 위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 내려갔지요. 그 옆에서 돌쇠는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기나긴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요. 초가집 처마 밑에서 울먹이던 10살배기 도련님은 어엿한 청년 선비가 되었습니다. 어깨가 벌어지고 눈빛이 깊어졌지요. 글 읽는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굽은 허리로 마당을 쓸던 돌쇠는 이제 허리가 더욱 굽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주름은 더 깊어졌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수연이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돌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왜 그래요, 아저씨?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쇠의 표정이 어딘가 달랐지요. 올해 과거 시험이 열린다 합니다. 수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과거, 그것은 수연이 10년간 꿈꿔온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서 책을 읽었지요. 돌쇠가 사다 준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오직 그 꿈 하나만 바라보며 버텨온 세월이었지요. 도성까지는 1000리 길입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가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요. 아저씨, 수연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혼자 다녀올게요. 아저씨는 여기서 집 지키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돌쇠가 펄쩍 뛰었습니다. 소인이 어찌 도련님을 혼자 보내겠습니까? 1000리 길을 혼자서요? 하지만 아저씨 몸이... 소인 걱정은 마십시오. 돌쇠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사실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밤마다 기침 소리가 들렸고 걸음걸이도 전보다 느려졌지요. 그런 노인을 1000리 길에 데려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겠어요? 도련님, 돌쇠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인이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버텼습니다. 도련님이 급제하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봐야지요. 수연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같이 가죠. 감사합니다. 도련님. 돌쇠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길 떠날 채비가 시작되었지요. 짐을 꾸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요. 책 몇 권, 붓과 벼루, 여벌옷까지. 그것이 전부였지요. 수연은 낡은 보따리에 짐을 쌌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수연이 보따리를 매려는 순간 돌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 도련님. 네, 드릴 것이 있습니다. 돌쇠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노인은 무언가를 손에 들고 나왔지요. 낡은 주머니였습니다.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 같았지요. 이게 뭐예요? 수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돌쇠가 주머니를 풀었지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가죽신이에요?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새까만 소가죽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지요. 튼튼하고 윤이 나는 아주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장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돌쇠가 뿌듯하게 말했지요. 1000리 길을 걸으시려면 신발이 좋아야 합니다. 이거 신으시면 발 하나 안 아프실 겁니다. 수연은 가죽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 알았거든요. 양반과 도련님들도 쉽게 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나 모은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수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숯을 팔고 거름을 치우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모은 돈일 것이라는 걸요. 돌쇠의 생명줄과도 같은 돈으로 산 것이었지요. 아저씨,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지요. 돌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련님이 좋은 신발 신고 편히 걸어가시는 것, 그것이 소인의 바람입니다.
수연은 가죽신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드디어 길을 떠났습니다. 수연의 발에는 새 가죽신이 신겨 있었지요. 튼튼하고 편안한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찜이었지요. 아저씨, 그 짐 내가 들게요. 수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왜요?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그래도 안 됩니다. 돌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돌쇠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의 손은 오직 붓을 잡을 때만 써야 합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앞으로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이런 자빌에 힘을 쓰시면 안 됩니다. 돌쇠가 커다란 괴나리 보찜을 제 등에 짊어졌습니다. 휘청. 노인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지요. 하지만 금세 중심을 잡았습니다. 소인이 지는 것이 맞습니다. 돌쇠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앞길을 여는 것, 그것이 소인의 마지막 소명이니까요. 수연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너무나 단단했거든요. 결국 수연은 빈손으로, 돌쇠는 커다란 보찜을 진 채로 길을 나섰습니다. 천리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지요.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바람이 매서운 날도 있었습니다. 수연의 발은 편안했습니다. 돌쇠가 사준 가죽신이 발을 꼭 감싸고 있었거든요. 자갈밭을 걸어도 아프지 않았고 진흙탕을 지나도 물이 스며들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덕분에 편한 것은 수연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앞서 걷는 돌쇠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이 아래로 향했지요. 노인의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돌쇠의 집시는 다 닳아 있었습니다. 밑창이 떨어져 나갔고 끈은 해져서 너덜너덜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집신 사이로 비치는 돌쇠의 발이었습니다. 물집이 잡혀 있었고 군데군데 벗겨진 곳도 보였지요. 아저씨, 수연이 달려갔습니다. 돌쇠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도련님? 발, 아저씨 발. 수연이 돌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돌쇠가 발을 숨기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걸리적거려서. 거짓말이에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는 나한테 좋은 가죽신 사주고 자기는 이런 신발 신고 걷고 있었어요? 도련님, 왜 말 안 했어요? 왜? 돌쇠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만 편하면 뭐해요. 아저씨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수연은 발에 신은 가죽신을 벗으려 했습니다. 아저씨가 이거 신어요. 나는 맨발로 갈게. 안 됩니다. 돌쇠가 수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소인의 발은 괜찮습니다. 평생 굳은 일하며 두꺼워진 발이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쇠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발은 다릅니다. 붓을 잡는 손처럼 과거장에 들어설 발은 온전해야 합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다고 했지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도련님, 울지 마십시오. 돌쇠가 수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소인은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는 돌쇠, 뒤따르는 수연. 수연은 돌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찜에 짓눌린 구분 등, 절뚝거리는 걸음. 하지만 멈추지 않는 발걸음. 그 모습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지요. 며칠 뒤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이었지요. 순식간에 길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수연은 문득 발밑을 내려다보았지요. 눈 위에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발자국은 삐뚤빼뚤했습니다. 무거운 짐에 휘청거리며 걷는 자국이었지요. 집신 밑창이 달아 군데군데 끊겨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발자국은 반듯했습니다. 튼튼한 가죽신이 찍어낸 깔끔한 자국이었지요. 수연은 멈춰 섰습니다. 눈 위에 두 줄 발자국을 바라보았지요. 거칠고 삐뚤빼뚤한 노인의 발자국. 그것이 제 발자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열어주고 있었지요.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내 어깨에 이 노인의 한평생이 얹혀 있구나. 돌쇠가 10년간 흘린 땀, 깊은 밤산에서 언손으로 땔감을 하던 날들, 똥걸음을 치우며 모은 푼돈, 그 모든 것이 지금 수연의 발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반드시 급제하겠다. 이 노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두 사람의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도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도성이 코앞이었습니다. 이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도성의 성문이 보일 터였지요.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거의 다 왔어요. 수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쇠의 모습이 이상했지요. 노인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수연이 다가갔습니다. 돌쇠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요. 괜찮습니다, 도련님. 조금 쉬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퍽. 돌쇠의 몸이 앞으로 꺾이더니 눈반 위로 고꾸라졌지요. 아저씨.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가 돌쇠를 부축했지요. 노인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아저씨. 수연이 돌쇠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눈을 뜨지 못했지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것이 분명했지요. 수연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눈 덮인 산길. 인적은 없고 바람만 매섭게 불어왔지요. 어떻게.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지요. 산 아래에 주막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찜을 내려놓고 돌쇠를 등에 업었지요. 노인의 몸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가슴이 아팠지요. 이렇게 가벼워야 할 분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살이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거웠지요. 10년간의 고생이 그 무게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눈길을 띄었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지요. 조금만 버텨요, 아저씨.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하지만 등에 업힌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수연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주막 앞에 도착했지요. 살려. 수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삐걱. 문이 열리고 주막 주인이 고개를 내밀었지요. 웬 소란이야.
이게 뭔 일이래? 이 어른이 쓰러졌어요. 제발 방 좀. 알았어, 알았으니 일단 들어와. 돌쇠는 따뜻한 방에 뉘어졌습니다. 주막 주인의 안악이 물수건을 가져와 이마에 얹어주었지요. 고열이 대단하구먼. 이 늙은 어른이 무리를 많이 했나 봐. 살 수 있는 거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나도 의원이 아니라서 일단 열을 내려야 할 텐데. 수연은 돌쇠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었지요. 노인의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아저씨, 제발. 수연이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눈 떠요. 응.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돌쇠의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지요. 가끔 헛소리를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도련님, 시험 가셔야. 아저씨, 말하지 마요. 힘 아껴요. 수연이 돌쇠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불안했지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주막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젊은 선비, 과거 보러 가는 길이라며? 예. 오늘이 며칠인 줄 알아?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시험이 내일 모레야. 여기서 도성까지 반나절이면 가는데 이 어른 상태론 언제 나을지 모르겠구먼. 수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시험에 늦습니다. 하지만 돌쇠를 두고 갈 수는 없었지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험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아저씨 목숨이 먼저예요. 주막 주인이 한숨을 쉬었지요. 휴, 젊은이가 효심이 깊구먼. 그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쇠가 눈을 뜬 것이지요. 아저씨,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정신이 들어요?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요. 도련님, 아저씨, 말하지 마요. 아직 힘, 여기가 어딥니까? 돌쇠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주막이에요. 아저씨가 쓰러져서 제가 업고 왔어요. 주막. 돌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며칠입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지요. 돌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련님, 설마 아저씨 괜찮아요. 시험은 다음에도 있어요. 다음이라니요. 돌쇠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련님, 노인이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 다시 쓰러졌지요. 아저씨, 움직이지 마요. 도련님, 가셔야 합니다. 돌쇠가 수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강렬했지요.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싫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두고 못 가요. 도련님, 아저씨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가요? 시험이 뭐가 중요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저씨가 더 중요해요. 아저씨 없으면 나도 못 살아요. 돌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노인은 수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소인이 왜 10년을 버텼는지 아십니까? 걸음을 치우고 밤마다 산에 올라 숯을 굽고 맹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저씨,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 그것이 소인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돌쇠가 수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소인 때문에 포기하신다면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지요. 소인은 눈을 감아도 대감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아저씨, 그런 말 하지 마요.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나는 그냥 아저씨가 낫기만 하면 돼요. 도련님, 돌쇠가 갑자기 수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품속을 더듬었지요.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꼬깃꼬깃한 종이었습니다. 노비 문서였지요. 10년 전 그 밤 수연의 품에 다시 넣어주었던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돌쇠가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소인은 이 문서를 명분으로 도련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돌쇠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도련님이 안 가시면 소인은 여기서 혀를 깨물겠습니다. 뭐라고요? 수연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저씨, 무슨 소리예요? 진심입니다. 돌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인의 10년을 헛되이 만드실 겁니까? 대감님의 은혜를 저버리실 겁니까? 아저씨, 소인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대감님, 그분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 그것이 소인이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돌쇠가 수연의 발밑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발 가 주십시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쇠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굽은 등, 앙상한 어깨, 10년간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몸이었습니다. 그 등이 수연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가 달라고, 부디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내가 갈게요.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이었지요. 도련님, 하지만 약속해요. 수연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요. 알았죠? 죽으면 안 돼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급제해서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제발 살아있어요. 돌쇠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 기다리겠습니다. 수연은 돌쇠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열이 남아 있었지요. 주막 아저씨. 수연이 주막 주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어른 좀 부탁드려요. 내가 돌아오면 꼭 갚을게요.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오게. 수연은 짐을 꾸렸습니다. 가벼운 보따리 하나만 챙겼지요. 도성까지 달려가야 했거든요.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돌쇠가 누운 채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도련님, 꼭 급제하십시오. 수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다려요, 아저씨.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성을 향해 수연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지요. 수연은 달렸습니다. 밤새도록 쉬지 않았지요. 눈길이 미끄러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났고 일어나면 다시 달렸지요. 돌쇠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기다려요, 아저씨. 그 말만 되뇌며 발을 놀렸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도성의 성문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지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도착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지요. 시험은 오늘이었거든요. 시험장은 이미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전국 8도에서 모여든 수재들이었지요.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허겁지겁 자리를 잡았습니다. 휴, 간신히 숨을 고르는데 시험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시험을 시작하겠다. 시험지가 내려왔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지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과효, 그 근본을 논하라. 수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충과효, 그 두 글자가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문득 돌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발밑에 엎드려 통곡하던 노인, 걸음을 치우며 좁쌀을 구해오던 모습, 맹물로 배를 채우며 미음을 바치던 손, 밤마다 산에 올라 터진 손으로 땔감을 하던 그 뒷모습, 그리고 눈밭에 찍힌 삐뚤빼뚤한 집신 자국. 수연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요. 나의 글은 먹물이 아니다. 수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늙은 종의 피땀으로 쓰는 것이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자가 흘러나왔습니다.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었지요. 가슴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굽은 등이 붓끝에 담겼습니다. 해진 집신이 터진 손등이 맹물로 채운 빈속이 글자가 되어 종이 위에 새겨졌지요.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오직 한 사람만 생각하며 붓을 휘둘렀지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오는 수연의 다리가 풀렸지요. 휴,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돌쇠 생각뿐이었지요. 아저씨, 괜찮으시려나?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아직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칠 뒤 방방이 붙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도성 사람들이 방 앞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도 인파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장원급제. 관리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지요. 이번 과거의 장원은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연이로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옆에 있던 선비가 수연을 툭툭 쳤습니다. 야, 너 아니냐? 장원이래. 네, 내가 장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재들 중 가장 높은 점수. 1등. 장원급제.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요. 해냈어, 아저씨. 그날 오후 궁궐에서 할애식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임금님 앞에 섰지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수많은 관리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장원급제 수연, 할애 올립니다. 임금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대의 글이 참으로 명문이더라. 충과 효를 논함에 있어 마음을 울리는 바가 있었느니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할애가 끝나고 수연은 말을 하사받았습니다. 장원 급제자를 위한 영광의 행렬이 시작되었지요.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장원이다. 장원 급제자 행차시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요. 수연은 말 위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괜찮으신 걸까? 주막에 두고 온 돌쇠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서 가서 알려드려야 해. 급제했다고.
그때였습니다. 궁궐문 밖에서 수연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쭈그려 앉아있는 초라한 노인이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허리가 굽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군중 사이를 헤집고 나오려 하고 있었지요. 수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저씨, 수현은 말 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돌쇠였지요. 몸도 다 낫지 않은 채 절뚝거리는 다리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수현이 소리쳤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 위에 앉은 수현이 보였지요. 어사화를 쓰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돌쇠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해내셨습니다. 해내셨어요. 수현은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장원이 왜 저러지? 저 초라한 노인이 뭐야? 수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돌쇠에게 달려갔지요. 아저씨, 수현이 돌쇠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돌쇠가 허겁지겁 무릎을 꿇으려 했지요. 도련님, 황공하옵니다. 소인 같은 것이 이런 자리에. 하지만 수현이 먼저였습니다. 풀썩. 수현이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지요. 뭐야? 장원이 저 늙은이한테 무릎을. 세상에. 수현은 땅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떨렸지요. 10년간 고마웠습니다. 돌쇠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수현이 두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아저씨가 치운 걸음, 아저씨가 구워온 숯, 아저씨가 새벽마다 캐온 나물. 세 번째 절이 이어졌지요.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누구야? 장원 집안의 종인가 봐. 아니, 양반이 종한테 절을 한다고?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지요. 수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여러분, 수천 명의 시선이 수현에게 쏠렸습니다. 이 어른을 보십시오. 수현이 돌쇠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노인의 손이 모두에게 보였지요. 이 손은 평생 굳은 일만 해온 손입니다. 수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어른은 저의 종이 아닙니다. 수현이 크게 외쳤습니다. 저를 만든 스승이십니다. 저를 길러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탄성이 터져 나왔지요. 돌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돌쇠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10년이었습니다. 걸음을 치우던 날도, 맹물로 배를 채우던 밤도, 산에서 언 손으로 땔감을 하던 새벽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지요. 수현이 돌쇠를 꼭 안았습니다. 양반이 종을 안다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수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귓가에 대고 속삭였지요. 정말 고마워요. 돌쇠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평생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소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현도 울고 있었거든요.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요. 하지만 금세 수백 명으로 번졌습니다.
짝짝짝짝짝. 대단하구나. 저게 진짜 충이고 효야. 어떤 안악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떤 노인은 코를 훌쩍거렸지요. 장원 급제자와 늙은 종의 포옹은 도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지요. 그날 저녁, 수현은 돌쇠를 모시고 좋은 주막에 들었습니다. 따뜻한 방에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지요. 돌쇠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어찌 이런 곳에. 아저씨. 수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소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 이제 저랑 아저씨는 똑같아요. 돌쇠가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수현이 밥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 노비 문서였지요. 도련님, 이건 아저씨가 10년 전에 제품에 넣어준 거예요. 수현이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명분이라고 하셨죠. 아저씨를 모실 명분이라고. 돌쇠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그 명분 돌려드릴게요. 수현이 문서를 찢으려 했습니다. 돌쇠가 화들짝 놀라 손을 내밀었지요. 도련님, 안 됩니다. 하지만 수연은 웃기만 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수연이 문서를 내려다보았지요. 이 종이가 아저씨를 묶은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은혜가 묶은 거라고. 돌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연이 문서를 접어서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그럼 이제 제가 아저씨한테 은혜를 갚을 차례예요. 도련님, 찢든 태우든 아저씨 맘대로 해요. 돌쇠는 한참 동안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접어서 품에 넣었지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고향에 돌아가서 대감님 산소 앞에서 태우고 싶습니다. 수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러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지요. 따뜻한 밥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굶주리지 않은 밤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뿐이었답니다. 수연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첫 녹봉을 받던 날, 수연은 돌쇠에게 말했지요. 아저씨, 이제 집에 가요. 집이라뇨? 우리 고향이요.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전 빈손으로 쫓겨났던 그 길을 이번에는 당당하게 걸었지요. 수연은 복수 대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누명을 벗기고 빼앗긴 집을 돌려받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부모님의 산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수연이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장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옆을 바라보았지요. 이 어른 덕분이었습니다. 돌쇠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 10년간 간직해온 노비 문서였지요. 대감님,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태워도 되겠지요? 돌쇠가 문서를 향불에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가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평생 자신을 묶어두었던 것이 재로 변해갔습니다. 소인, 드디어 자유가 되었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제가 바람에 흩어져 산소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해 가을 첫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돌쇠의 손을 잡아 상석으로 이끌었지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종을 상석에 앉힌다고 수연이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제사를 올릴 저조차 없었을 겁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오늘부터 이 어른은 이 집안의 어른이십니다. 아무도 이 일을 달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평생 구석에서 고개 숙이고 살았던 노인이 처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아이들은 돌쇠를 할아버지라 불렀지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돌쇠는 그렇게 천수를 누렸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지요. 신부는 주인과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충을 다했고 한 사람은 효를 다했지요. 족보에는 남지 않았지만 눈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은 그 무엇보다 깊었답니다. 방금 들으신 사연은 구전야담을 바탕으로 집필된 오리지널 콘텐츠였어요. 영상 속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네요.